내 이름은 노망난년이었다. 바코드처럼 붙여둔 그 별명은 내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뼈를 긁었다. 식탁 위 접시가 살짝 흔들릴 때, 현관 센서가 켜질 때 그 단어가 먼저 불을 밝히곤 했다. 이 집은 따뜻했고 나는 그 따뜻함을 믿어왔다. 아침마다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미역을 헹구고 빨래를 널며 내 자리는 조용히 단단하다고 생각했다. 믿음은 습관을 닮아 오래 가는 줄 알았다. 그날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얇게 서려 있었고 창틀 아래 놓아둔 화분의 흙은 밤사이 수분을 머금었다. 나는 바닥 걸레질을 끝낸 뒤 손등을 훔치며 뉴스를 흘려들었다. 광고음이 짧게 꺾일 때 소파 틈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다. 화면이 켜진 휴대폰이었다. 진동은 없었는데도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내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알림창이 스스로 내려왔다. 상단에는 사진이 있었다. 추석에 모여 찍은 가족 사진에서 내 얼굴만 잘라낸 작은 원형. 그 아래엔 굵은 글씨로 저장명이 떠 있었다. 노망난년. 쓰다듬던 손끝이 얼음처럼 굳어갔다. 무엇을 잘못 읽은 걸까 반복해서 입술로 글자를 더듬었다. 노망난년. 말맛이 쓴 약 같았다. 실수일 수 있다고 나는 내 쪽으로 변호사를 세웠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장난이 과한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다정했던 말들, 어머니 덕분에 편해요 같은 문장들을 주머니에서 꺼내 한 줌씩 쥐어보았다. 그러나 주머니 안쪽은 비어 있었다. 따뜻했던 기억들은 종이장처럼 쉽게 구겨졌다. 나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처럼 부엌으로 돌아갔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한자리에 멈춰섰다. 도마 위에서 파가 잘리는 소리 사이로 그 별명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들 정리 대상, 자리만 차지하는 것 그림자처럼 우수수 내렸다. 내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사실이었을까? 혹시 다른 사람의 폰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과민해진 걸까?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기사였다. 현관문을 열고 상자를 봤는데 어깨 너머로 거실의 그 작은 빛이 또 한 번 깜빡였다.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상자를 부엌에 내려놓고 칼끝으로 테이프를 그었다. 비닐이 찢기는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소리는 길었지만 생각은 더 길었다. 만약 실수라면 묻고 풀면 된다.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면 질문을 던지는 내가 곧장 비난받을 것이다. 왜 남의 물건을 보았느냐고. 저녁이 가까워지자 집은 분주해졌다. 텔레비전 소리가 커졌다가 줄었고 신발장 문이 빠르게 닫혔다. 누군가 내 앞을 지나며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말끝이 환했지만 그 말이 닿기도 전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스러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설거지통에 물을 뺐다. 수면 위에 기름막이 둥근 링을 만들었다. 그 위로 형광등이 두 개로 갈라져 보였다. 밤이 되자 거실은 조용해졌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얇은 사선을 그으며 커튼 가장자리에 걸렸다가 풀렸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었다. 작은 공책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단 한 줄을 썼다. 이름을 돌려받겠다. 문장을 쓰고 나니 손끝이 덜덜 떨렸다. 떨림은 두려움과 다르다는 걸 나는 천천히 알았다. 두려움은 몸을 웅크리게 하지만 떨림은 몸을 앞으로 밀었다.
나는 결심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섣부른 고함은 대답을 흐리게 한다. 대신 확인하자. 증거가 말하게 하자. 내게 남은 건 생활의 리듬과 눈, 그리고 오래 단련된 침묵이었다. 내일 나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집안일을 하겠지만 눈은 다른 것을 볼 것이다. 말은 덜 하고 기록은 더할 것이다. 창문을 조금 열자찬 공기가 방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세탁기에서 돌아온 수건을 반듯하게 개며 나는 또박또박 스스로에게 말했다. 재촉하지 말자. 그러나 물러서지도 말자. 오래 버틴 것처럼 이번에도 오래 보자. 허술한 틈은 생활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거기에 실 하나가 걸릴 것이다. 그 실을 잡아당기면 감쪽 같던 무늬가 풀릴 것이다. 불을 끄며 나는 낮에 보았던 그 원형의 얼굴을 떠올렸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둥근 테두리 안에서는 낯설게 보였다. 누군가의 폴더 속 이름으로 축소된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이 내 것이었다. 손바닥으로 심장을 한번 눌렀다 떼었다. 쿵.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내 안쪽에서 나는 소리.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석고선이 미세하게 뒤틀린 모양으로 이어져 있었다. 선 끝에서 선이 다시 시작되듯 오늘의 끝에서 내일이 이어질 것이다. 내일 내가 먼저 할 일은 단 하나다. 의심을 의심으로 끝내지 않는 것.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입술을 내가 직접 보겠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 이름을 내 입으로 다시 부르겠다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휴대폰의 알람을 새로 맞췄다. 소리 대신 진동 5시 10분. 부엌 환풍기가 켜지는 소리보다 먼저 깨어나야 한다. 그때 집은 가장 정직해진다. 누구의 표정도 꾸며지지 않고 메시지는 밤사이 쌓인 말의 온도를 품고 있다.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 가지 더. 주머니 안에 작은 노란 메모지를 넣었다. 오늘 본 단어, 빛이 들어온 각도, 접시가 낸 소음, 손끝의 떨림. 나는 그것들을 짧은 문장으로 적을 것이다. 나중에 누군가 나를 흔들어도 종이에 남은 글씨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증거는 사실을 닮아 조용하고 그래서 오래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되뇌었다. 언젠가 그 단어를 내 앞에서 웃으며 입 밖으로 내뱉은 이들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기다린다. 내 이름을 지워버리려 한 자들에게 나는 더 선명한 이름으로 돌아올 것이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직전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읽었다. 이름을 돌려받겠다. 내일 첫 실 한 호를 찾는다.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손자가 내 손에 열쇠를 쥐어준 건 우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거실에는 장난감 블록과 퍼즐이 널려 있었다. 민우는 새로 받은 디지털 퍼즐 교구를 두드리며 눈을 반짝였다.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 폰 잠금 패턴이랑 똑같죠? 이렇게. 아이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졌다. 나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는 느낌을 받았다. 민우야, 그거 어떻게 알아? 맨날 봤어요. 엄마가 요렇게 해요. 아이는 장난삼아 웃었지만 내 심장은 쿵 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무심한 듯 보인 손짓이 내게는 자물쇠의 비밀번호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일에 몰두했지만 머릿속은 그 패턴만을 계속 그렸다.
3번 손가락이 꺾이고 마지막엔 대각선으로 마무리되는 그 움직임. 단순했지만 단순할수록 더 확실한 것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소파 위에 놓인 은주의 휴대폰은 아직 그대로였다. 화면은 어둡게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잠들어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손끝으로 가볍게 전원 버튼을 눌렀다. 불빛이 번쩍 켜지며 자물쇠 화면이 나타났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민우가 말해준 대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1번, 2번, 3번. 마지막 대각선. 순간 기기가 짧게 진동하며 화면이 풀렸다. 불빛이 강렬하게 눈을 찔렀다. 나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열렸다. 내 심장이 북을 두드리듯 쿵쾅거렸다. 온몸에 피가 몰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동시에 등골은 식은 땀으로 젖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피가 오르락 내리락하며 심장을 두드렸다. 하지만 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혹시라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귀를 곤두세웠다. 밤의 정적 속에서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과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첫 화면을 넘겼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연락처였다. 어머니라는 이름 대신 거기엔 여전히 내가 낯선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일장에서 보았던 그것 노망난년이라는 글자가 그대로였다. 다시는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증거였다. 사진도 그대로였다. 추석 가족사진 속 내 얼굴을 잘라낸 낯선 원형 프로필.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문질렀다. 혹시 잘못 읽었을까, 화면이 흐릿해졌을까. 그러나 글자는 또렷했고 아무렇지 않게 내 얼굴 위에 붙어 있었다. 가슴속이 서늘하게 비어갔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단어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전화를 닫고 메시지를 열었다. 수많은 단체 채팅방이 줄지어 나타났다. 찐친 모임, 숨만 쉬어도 스트레스, 며느리방 제목부터 이미 불길했다. 두근거림을 억누르며 가장 위에 있는 대화를 눌렀다. 그 인간 또 잔소리 시작. 노망난년 밥상 차려놓고 감동받으라는 듯 쳐다보는데 토 나올 뻔. 애한테 간식 주는 꼴 보니 일부러 당뇨 걸리라고 그러나. 짧은 문장들이 잇따라 눈에 박혔다. 활자 하나하나가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화면을 넘길수록 모욕은 더 노골적이었다. 노인 바이러스, 집안 진드기, 방구석 곰팡이.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답장을 보냈다. 나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폰을 움켜쥐었다. 눈을 돌려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그곳에서 은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덕분에 오늘도 따뜻하게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천사세요. 민우가 할머니 품에서만 잘 자요. 너무 감사드려요. 내 이름을 올려놓고 모욕하던 그 입술이 불과 몇 분 뒤 가족방에는 감사와 사랑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중성, 거짓, 코스프레. 나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증거는 이미 내 손에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산산이 갈라졌다. 분노보다도 깊은 차갑고 무너지는 감각이었다. 내 존재가 두 얼굴 사이에서 희롱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다.
내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나는 다시 공책을 폈다. 오늘 날짜 밑에 단어 몇 개를 적었다. 잠금 해제 성공. 증거 확보. 노망난년 확인. 단통 모욕. 글씨가 삐뚤었지만 그만큼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떨림은 공포만은 아니었다. 내가 본 것을 이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안도감, 동시에 앞으로 맞서야 할 현실에 대한 각오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성급하게 들이대지 않겠다. 몰아붙이면 사생활 침해라는 방패를 쓸 게 뻔하다. 대신 더 깊이, 더 차갑게 하나하나 증거를 쌓아 올릴 것이다. 오늘의 확인은 시작일 뿐이다. 내일은 또 다른 단서가 보일 것이다. 그때마다 기록하고 모아두고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꺼내들 것이다. 잠시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왔다. 커튼 천이 내 손등에 스쳤다. 차가운 감촉이었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아래쪽 골목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 자동차 브레이크가 끼익 울렸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살아 움직였지만 내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결심을 굳혔다. 내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고 밥상을 차릴 것이다. 겉으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할머니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늘 적어둔 기록을 가슴에 품고 또 다른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언젠가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이 모든 기록들을 한꺼번에 꺼내어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삭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귀에는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내 남은 생을 관통할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침대맡에 공책을 올려두며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도 새벽 5시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그림자가 아니라 모든 가면을 벗겨낼 증인이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고 있었다.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서도 내 시선은 은주의 휴대폰이 있던 자리로 자꾸만 향했다. 전날 밤 그 속에서 본 단어와 문장들이 아직도 눈앞을 맴돌았다. 노망난년, 늙은 쓰레기, 그리고 친구들과 주고받던 비웃음의 대화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쥐고 있었다. 혹시 내가 본 것이 과장된 건 아닐까? 단순히 농담일 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날 오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점심을 마치고 민우와 거실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은주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서 울렸다. 민우는 장난스럽게 엄마 친구랑 또 얘기하네 하고 웃었다. 나는 무심한 척했지만 눈길은 자연스레 그 화면으로 옮겨졌다. 알림창에는 단체 채팅방 이름이 떴다. 숨만 쉬어도 스트레스. 그 아래 미리 보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은 이미 알고 있는 패턴.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화면이 풀리자마자 새로운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인간 또 김치국 끓였음. 노망난년 특기. 진짜 웃겨. 그 나이에 아직 부엌에 매달려 있다니. 오늘도 밥상 차려놓고 감동받으라는 듯 눈빛 쏘더라. 짧은 문장들이 활자보다 더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화면을 스크롤했다. 대화창은 나에 대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친구들은 맞장구를 치며 키득거렸고 은주는 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내 존재는 그들에게 한낱 농담거리, 스트레스 해소용 주제에 불과했다.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았지만 나는 끝까지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를 보았다. 아침에 또 바리바리 차려놓고 잔소리. 노망난 년 언제쯤 요양원 가려나. 애한테 간식 퍼주더라. 일부러 병 걸리라고 그러는 듯.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쳤다. 혹시 가족 단톡방에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는 곧장 그 방을 열었다. 오늘도 어머니 덕분에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진짜 천사세요. 명절마다 음식을 정성껏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문자 하나하나가 완벽한 효부의 가면이었다. 불과 몇 분 전 친구들과 나눈 대화와는 정반대의 말투, 정반대의 태도였다. 나는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며 두 방을 번갈아 확인했다. 한쪽에서는 나를 노망난 년 늙은 쓰레기라 부르며 비웃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를 천사라 칭송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꼼짝하지 못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두 얼굴. 앞뒤가 다른 그 모습.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뼛속까지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그때 떠올랐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은주는 나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진짜 행운이에요. 친정엄마처럼 의지할 수 있어서 든든해요. 그 다정한 눈빛과 미소, 나는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때 내가 느낀 따뜻함이 거짓이었다니. 그 기억이 지금은 오히려 날카로운 조롱처럼 가슴을 찔렀다. 손끝이 저려왔다. 나는 공책을 꺼내 다시 기록했다. 친구 단톡 노망난 년 요양원 늙은 쓰레기. 가족 단톡 천사 감사 복 받으실 거예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차이는 명확했다. 거짓과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정성껏 상을 차렸다. 된장국에 제육볶음, 민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까지. 은주는 상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오늘도 최고예요. 진짜 어머니 아니면 우리 생활 못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내 눈빛은 차가웠을 것이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방금 본 단톡방의 대화들이 그대로 떠올랐다. 노망난 년 특기 김치국. 요양원 가라. 감사의 미소 뒤에 숨은 조롱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홀로 부엌에 남았다. 싱크대 위에 놓인 접시를 바라보다가 문득 내 삶이 이 집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손자의 도시락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희생했다고 믿어왔던 시간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은주의 입에서는 농담거리로 소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헛살았구나. 작게 내뱉은 말은 공기 속에서 금세 사라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동시에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러나 이번 분노는 격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냉정하고 서늘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칼날이 서서히 빛을 드러내듯. 나는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다. 창문을 조금 열자 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튼이 일렁이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림자는 길고 어둡게 늘어져 있었는데 마치 나의 지난 세월 같았다. 길게 늘어져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보지 않는 그저 밟고 지나치는 흔적 같은 존재.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칼이 되겠다. 나는 다시 결심했다.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겠다. 이 집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고 쌓아 올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증거를 들이밀어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드러내리라.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달빛이 방 안에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는 속지 않아. 내 눈으로 본 걸 부정하지 않아. 언젠가 너희가 만든 가짜 얼굴을 찢어내고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리라. 그 다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다.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었고 동시에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손끝에 남은 떨림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였다. 나는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 나는 마지막까지 내 존재를 증명하리라.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이 팔팔 끓고 있었지만 그 향이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민우가 유치원에 가고 집안에 고요가 내려앉자 나는 다시 은주의 휴대폰을 열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건만 멈출 수가 없었다. 혹시라도 내가 본 게 착각이었길, 장난이었길 바라며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 가지 않았다. 새로운 메시지가 또 올라와 있었다. 오늘도 노망난년 아침부터 부엌 점령. 진짜 냄새만 맡아도 토할 듯. 조만간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달린 댓글 같은 답변이었다. 애는 귀엽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인생 망함. 그러게 왜 같이 살아? 돈 때문이지 뭐. 이 대화 속에서 나는 존재조차 부정당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입에서 시작된 말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굳어져 갔다. 나는 손끝이 얼얼해질 만큼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결국 화면을 덮고 말았다. 더는 확인하지 않아도 됐다. 진실은 이미 충분했다. 잠시 후 가족 단톡방 알림이 울렸다. 화면을 열자 전혀 다른 모습의 은주가 있었다. 오늘도 어머니가 손수 끓여주신 국 덕분에 힘이 나요. 저희는 정말 복받은 가족이에요. 항상 감사드려요. 민우가 할머니 덕분에 웃음을 잃지 않아요. 눈앞이 아득해졌다. 바로 몇 분 전 친구들 방에서는 나를 노망난년이라 비웃던 그 입이 불과 몇 초 만에 효부 흉내를 내며 천사의 멘트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에 들어왔다. 나는 혹시라도 아들이 내 편이 되어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준호야, 엄마가 요즘 은주한테 조금 서운한 게 있는데. 그러나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손을 내저었다. 엄마, 제발 은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요즘 애 키우고 일까지 병행하느라 많이 지쳐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주가 옆에서 덧붙였다.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제 입장도 말씀드린 건데.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잘못은커녕 오히려 나를 탓하는 태도.
나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그럼 내 이름을 노망난 년이라고 저장해 둔 것도 그냥 입장이야? 은주의 표정이 굳더니 금세 불쾌한 빛으로 변했다. 설마 제 휴대폰 보셨어요? 그건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들끼리 농담한 거예요.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엄마, 은주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농담이었겠죠.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가장 믿었던 내 아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내 혈육이 오히려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 서 있었다. 농담이라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내 얼굴 붙여놓고 노망난 년이라고 저장한 게 농담이야? 내 희생을 쓰레기처럼 비웃은 게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아들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엄마도 요즘 좀 예민하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남편을 잃고 홀로 키운 아들.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결국 내 손을 잡아준 건 며느리였다. 내 피부치는 나를 의심하고 나를 방어해주지 않았다. 은주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힘들어서 친구들한테 하소연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으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날 비웃고 욕하고 손주 앞에서조차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니?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연민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들켰다는 당혹감이 전부였다. 그때 아들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그냥 넘어가요. 괜히 이 일로 가족이 깨지면 더 힘들잖아요. 그 손길이 더 이상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가족? 가족이라면 적어도 나한테 노망난 년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았겠지. 거실이 정적에 잠겼다. 은주의 흐느낌, 아들의 무거운 한숨,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파열음만이 들려왔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손길, 민우의 기침소리에 밤새 물수건을 갈아얹던 기억, 월급날이면 아들에게만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던 날들. 그 모든 게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밀려왔다. 내가 이 집에 왜 들어왔을까? 남편 떠나고 외롭다고 아들 곁에서 힘이 되고 싶어서였지. 그런데 돌아온 건 모욕과 조롱뿐이구나.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서히 차가운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 진짜 끝이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그 다짐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는 결심.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지 않겠다는 선언.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불씨가 가슴속에 일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차갑게 굳어진 불씨. 그건 복수의 시작이자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나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곧 보여줄 거다. 내가 얼마나 두려운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부터의 선택은 눈물이 아니라 의지로,
억울함이 아니라 존엄으로 채워야 한다고. 내가 무너진다면 나를 향한 조롱은 더 거세질 것이고 민우 역시 왜곡된 기억 속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끝까지 버티며 나를 지켜내는 쪽을 택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마지막 사랑이고 내 인생에 남은 의미일 테니까.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에 섰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달걀지단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어제와 달랐다. 이제 이 집의 살림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리하는 주인공으로 변해 있었다. 은주와 준호가 잠든 사이 나는 조용히 서랍장을 열었다. 오래된 철제 서랍 속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모아둔 각종 서류가 그대로 있었다. 통장, 보험증서, 적금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파트 등기부등본.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펼쳤다. 처음에는 눈앞이 아득했지만 차츰 숫자와 문장들이 또렷이 보였다. 내 것이구나. 몇십 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지켜낸 집. 그것이 지금 은주에겐 탐욕의 대상이자 나를 노망난 년으로 몰아세우는 원동력이었다. 나는 차분히 계산을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내가 수십 년간 쪼개 모은 적금, 그리고 아파트 시세까지. 합쳐보니 상상보다 큰 금액이 나왔다. 순간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를 집요하게 통제하려 했던 거구나. 그날 오후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에서 오랜 세월 나를 알고 지낸 지점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이름으로 된 계좌 모두 하나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해주세요. 지점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몰래 재산에 손대려는 일이 잦거든요. 확실히 처리해 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 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었다. 세상 곳곳에서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들과 그걸 막아내려는 부모들이 숨죽여 싸우고 있었다. 나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은행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은근한 불안도 엄습했다. 집 앞 골목에 다다르자 은주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같은 데는 아니시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내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일부러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시장에 다녀왔어. 반찬거리 좀 사려고. 은주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다행이네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셔서요. 혹시 통장 같은 거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시험 삼아 말을 흘려보기로 했다. 그러게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은주야, 우리 통장 어디 보관하면 좋을까? 은주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어머니, 제가 맡아드릴게요. 그게 제일 안전하죠. 그 대답에서 나는 확신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후견인이 되려는 속셈.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는 더 숨길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다. 오랜 세월 알던 김 사장이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여사님, 웬일이세요? 우리 아파트 급매로 내놓고 싶어요.
조용히 가족 몰래요. 김 사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부모님 재산 때문에 소갈이하는 분들 많죠. 알겠습니다. 제가 디스크리트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손에 들린 계약 준비 문서가 이상하게도 든든했다. 무거운 가방은 오히려 내 마음을 가볍게 했다. 골목마다 스치는 바람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가는 입구에 다다른 듯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저녁상을 차렸다. 은주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준호가 좋아하는 부대찌개, 민우가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은주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요. 역시 최고세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가면이 아니었다.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 밥상도 곧 마지막이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이 호사를 이제 곧 그리워하게 될 거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이 웃고 떠드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대화 소리조차 공허하게 울렸다. 은주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고 아들의 농담은 메아리 없는 돌멩이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오직 민우의 해맑은 목소리만이 잠시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것조차 곧 결심 속에 묻혀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의 대화가 거실에서 흘러나왔다. 자기야, 어머니 요즘 진짜 위험해. 가스도 자주 안 끄고 감자 썩은 것도 모르고 삶더라니까. 그럼 어떡해? 치매 검사라도 받으시게 해야 하지 않을까? 맞아. 정신 감정도 필요해. 후견인 신청까지 미리 해두면 더 안전하지. 나는 방문 안에서 그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 가슴은 쿵쾅거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갑게 빛났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다. 이 집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준비하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남은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내 유일한 선택.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주름지고 지친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강렬했다. 속삭이듯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긴 침묵 속에서 다시 마음속에 새겼다. 내가 이렇게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단 한 번도 존중받을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은주와 준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변해야 했다. 이 깨달음이 차갑게 내려앉자 오히려 심장은 묘하게 평온해졌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또 다른 약속을 더했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난 뒤 민우가 자라서 할머니를 기억할 때 무력하고 조롱당하던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자기 길을 선택한 모습으로 남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손자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일지도 모른다. 존중은 스스로 지켜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늦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교훈을.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는 눅눅한 빨래처럼 축축이 늘어졌다. 은주는 변함없이 미소를 걸었지만 그 웃음은 칼날을 감춘 종이칼 같았다. 걸레질을 하다 허리를 펴면 어김없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말끝은 다정했으나
눈빛은 또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속삭였다. 첫 사건은 전기밥솥이었다. 타이머를 꺼두고 뚜껑을 내리는 순간 은주가 달려와 사진을 찍었다. 전원 표시등 켜져 있잖아요. 나는 버튼을 눌러 보였다. 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반짝거렸어요. 어머니가 놓치신 거예요. 그녀는 확언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해도 소용없는 대화였다. 그날 밤 노트를 꺼냈다. 날짜, 시간, 상황, 표정까지 적었다. 밥솥 사건, 표시등 꺼짐 확인, 은주 촬영, 준호 동조. 글씨가 약간 떨렸지만 획은 곧아졌다. 기록은 내 편이었다. 둘째 사건은 냉장고. 내가 전날 담가둔 미역국이 통째로 사라졌다. 은주는 손사래를 쳤다. 상했더라고요. 냄새가 민우 아픈데 먹일 수 없죠. 뚜껑 가장자리엔 내가 붙여둔 날짜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오늘. 그날 밤 노트에 썼다. 미역국 폐기. 스티커 오늘. 상한 냄새 없음. 문장을 적을수록 내 속에서 얼음 같은 평정이 자랐다. 셋째 사건은 거실 조명. 새벽에 보니 불이 환했다. 전날 나는 분명 스위치를 내려두었다. 은주는 이미 증거를 확보해 두었다. 새벽 2시에 봤어요. 어머니가 또 잊으신 거죠.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나는 물었다. 그 시간에 왜 깼니? 은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민우가 물 마신다고. 물병은 내 방에 있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작업은 기록의 몫이었다. 넷째 사건은 가스밸브. 고무호스 연결부가 느슨해져 있었다. 봐요, 위험하잖아요. 은주가 손으로 가리키자 준호가 사진을 찍었다. 엄마, 가스 쓰지 말아요. 나는 호스를 만졌다. 드라이버 자국처럼 선명한 긁힘이 새로 생겨 있었다. 노트에 적었다. 연결부 흔들림. 긁힘 자국 신선. 누가 손땜. 그리고 밑줄. 의도. 다섯째 사건은 세탁기. 밤새 전원이 켜져 돌아갔다. 빨래통엔 젖은 수건 하나가 홀로 돌고 있었다. 은주는 말했다. 어머니가 밤에 세탁 돌리셨죠? 민우가 깼어요. 나는 세탁실 문고리를 만졌다. 안쪽에 남은 액체 세제 냄새 은주가 쓰는 향. 노트에 적었다. 세탁기 310 작동 알림음. 액체 세제 향. 손끝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아이까지 끌어들이는 말도 시작됐다. 민우야, 할머니 방에 불 켜져 있으면 얘기해줘. 어느 밤 민우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할머니, 불은 내가 꺼드릴게요. 그 작은 온기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 민우는 그냥 잘 자. 그 밤 또 한 줄을 썼다. 아이까지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 나의 세월이 내 편이다. 압박은 더 촘촘해졌다. 식탁에 앉으면 은주는 목록을 꺼내 읽었다. 가스, 조명, 세탁기, 냉장고. 어머니, 이제는 검사 받으셔야 해요. 준호는 결론을 덧붙였다. 엄마, 후견인제도 알아봤어요. 대비해야죠. 수저가 접시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검사 받겠다. 대신 오늘부터 내 방과 부엌은 내가 잠근다. 필요하면 노크해라. 은주는 미소를 거두었다. 그건 가족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 믿을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나는 방문에 도어락을 달았다. 서랍에는 작은 봉투를 구분해 넣었다. 밥솥 조명가스 세탁기 냉장고. 봉투마다 날짜와 사진, 메모를 첨부했다. 핸드폰으로 소리 없는 동영상도 켰다. 부엌 스위치, 가스 밸브, 세탁기 패널을 비추고 마지막에 시계를 넣었다. 1138 스위치 OFF 확인. 낮고 단단한 내 목소리. 훗날의 나에게 그리고 법정의 나에게 남기는 진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손거울을 세워두고 의자에 앉았다. 거울 속에 나는 늙어 있었지만 흐릿하지 않았다. 주름은 길었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속으로 또박또박 발음했다. 나는 보고 듣고 기록한다. 그 말들이 자리 잡자 숨이 길어졌다. 새벽 복도에서 바스락이는 소리가 났다. 발끝으로 스치는 슬리퍼, 문고리를 살짝 당겼다 놓는 금속음. 나는 핸드폰 화면을 눌렀다. 빨간 점이 빛났다. 잠시 후 부엌 불이 켜졌다가 곧 꺼졌다. 화면에는 손등의 점, 얇은 팔찌가 또렷했다. 은주의 팔. 나는 녹화를 멈추고 메모를 더했다. 부엌 조명 241ON, 242OFF. 팔찌 확인. 그리고 적었다. 끝이 보인다. 아침 은주는 상을 차리는 척 내 옆에 섰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검사 꼭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대신 내 팔찌는 두고 와라. 은주의 눈이 번쩍였다. 네. 나는 미소 지었다. 어젯밤엔 반짝였는데 병원엔 필요 없잖니. 준호가 눈치를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또 무슨. 나는 노트를 펼쳐 한 장을 보여주었다. 날짜, 시간, 사진, 썸네일. 준호의 얼굴색이 희미하게 바랬다. 검사받겠다 했다. 그러나 그동안은 모든 스위치를 내가 확인한다. 그리고 문서도.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밥솥, 조명, 가스,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너희 말. 마지막 봉투엔 빈 종이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위에 한 줄을 적었다. 말 또한 증거가 된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민우가 내 앞을 막아섰다. 할머니, 같이 가요?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오늘은 엄마랑 있어. 할머니는 금방 올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서 은주의 팔찌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늦게 찾아온 각성은 늦지 않았다. 늦게 세운 경계는 아직 유효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셋의 얼굴이 겹쳐 비쳤다.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고 한 사람은 초조했다. 1층에 닿자 나는 먼저 걸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자 마음속 문장이 선명해졌다. 나는 끝까지 나로 남겠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언젠가 이 집의 조명은 내가 꼭 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플라스틱 장갑의 바스락거림으로 촘촘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면 냉기가 척추를 따라 내려와 심장 바로 아래에서 멈췄다. 접수대에 작은 전광판이 대기 7명을 찍고 벽시계의 초침이 유리를 두드리듯 또박또박 시간을 밀었다. 은주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내려다보다가 가끔씩 나를 흘긋 보았다. 준호는 자꾸 기침을 삼켰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틀에 끼워 맞춰져 있는 기분이었다. 의사가 이름을 불렀다. 하얀 방 안은 새 지우개 냄새가 났다. 그는 밝게 말했다.
몇 가지 간단한 검사부터 해볼게요. 오늘 날짜와 요일, 계절을 말하라 해서 또박또박 대답했다. 이어서 5단어를 들려주고 잠시 후에 다시 말해보라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단어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두었다. 창문, 고양이, 파도, 연필, 별. 그는 둥근 도형과 별을 겹쳐 그려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그려보라 하기에 10일과 2 사이에 분침을 정확히 놓았다. 의사는 노트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령 대비 인지 기능 아주 좋으십니다. 생활 자립도도 높고요. 그는 한 박자 쉬었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로 몰리는 상황이라면 기록을 남기세요.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진과 음성.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카드에 상담센터 번호를 적어 내 손에 쥐어줬다. 종이의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번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은주가 물었다. 어머니 뭘 하셨어요? 잘 지내란다. 나는 가방을 닫았다. 준호의 눈동자가 내 손잡이를 따라 움직였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셋의 얼굴이 어색하게 겹쳤다. 거울 속에서 가장 또렷한 눈빛은 내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부엌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봉투 6개를 올려놓았다. 밥솥 조명가스 세탁 기냉장고 말. 은주가 봉투 표지를 훑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서프라이즈라도 준비하셨어요?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기록과 증거다. 오늘로 끝내자. 첫 번째로 조명 봉투를 열었다.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니 새벽의 부엌이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241 불이 번쩍 켜졌다. 스위치를 내리는 손목에서 얇은 팔찌가 반짝였다. 242 불이 다시 꺼졌다. 은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팔찌가 얼마나 흔한데요. 나는 두 번째 영상을 보여주었다. 복도 끝 거울에 비친 옆 얼굴, 눈가의 점까지 선명했다. 은주의 웃음이 마른 종이처럼 찢어졌다. 두 번째 가스봉투. 연결부 사진에 드라이버 자국이 빗살 무늬로 남아 있었다. 그 다음 화면에는 내가 교체한 새 호스와 시각이 찍혀 있다. 이건 고의의 흔적이다. 나는 며칠 전 설치해둔 플러그 앱의 그래프를 열었다. 새벽 216 가스밸브 모터 쪽 소비 전력이 잠깐 치솟았다가 내려간 궤적. 그 시각 내 방 불빛은 켜져 있었지. 준호의 시선이 흔들렸다. 세 번째 세탁기 봉투. 작동 패널의 시각, 배수구 거품 사진, 은주가 쓰는 액체 세제 향을 적어둔 메모. 밤새 돌아간 세탁기 수건 하나. 누구의 습관인지 잘 알지. 나는 굳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보고 듣고 기록했다. 네 번째 냉장고. 내가 붙여둔 날짜 스티커가 오늘을 가리키는 사진, 다음 날 아침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꺼낸 빈 용기 사진. 상했다고. 뚜껑 제대로 닫힌 채 버려져 있었다. 다섯 번째 밥솥. 전원이 꺼진 상태의 확대 사진, 타이머 로그, 그리고 유리장에 반사된 팔각형 휴대폰 케이스. 은주가 그 케이스를 테이블 밑으로 밀어 넣는 순간 준호가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나를 본 것 같았다. 마지막 말봉투. 나는 음성 메모를 재생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뒤로 준호의 목소리가 흘렀다. 조금만 참아.
엄마 곧 알아서 조용히 되지 않겠어? 이어서 은주의 속삭임. 후견인 신청 넣으면 편해져. 거실 공기가 한순간 내려앉았다. 은주는 재빨리 말했다. 농담이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진료 확인서를 꺼내 가운데에 놓았다. 의사는 내 정신이 맑다고 했다. 농담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준호가 입술을 달싹였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판은 안 덮인다. 나는 서류철을 하나 더 꺼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잔금일과 이사 날짜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집은 이미 팔았다. 다음 주 10시 잔금. 그때 나는 떠난다. 은주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요? 민우는요? 어디서 살라고요? 성인은 자기 삶을 책임진다.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아이 앞에서 내 이야기를 쓰레기처럼 떠다니게 하지 마라. 거실은 조용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조건을 말했다. 날 붙잡고 싶다면 네 가지. 첫째, 서로의 잘못을 자필로 쓰고 서명해라. 둘째, 부부 상담 8회 이상 받아 기록을 제출해라. 셋째, 다시는 나를 언어와 행동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공증해라. 넷째, 민우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은주의 어깨가 불쑥 내려앉았다.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스위치를 내렸다. 거실이 순한 어둠으로 젖었다. 이건 연극이 아니다. 기록이자 판결,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항소다. 불도 껐다. 어둠 속에서 민우 방의 고른 숨소리만 또렷했다. 방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열었다. 사진 2장, 노트, 진료 확인서, 계약서, 그리고 민우가 그린 초록 지붕의 집 그림을 넣었다. 지퍼가 길게 달려가다 멈추는 소리가 이 집에서의 시간을 매듭지었다.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밥을 지을 것이다. 그 밥상은 화해가 아니라 작별의 의식, 스스로를 배웅하는 절차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은 낡았으나 흐릿하지 않았다. 나는 입술 안쪽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증명했다. 나는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떠난다. 바깥 복도의 발소리가 멈칫했다가 사라졌다. 문 손잡이를 잠그고 등을 기대니 척추를 따라 올라오던 냉기가 사그라들었다. 드디어 내 온도가 나에게 돌아왔다. 내일의 문은 내가 연다. 새벽 공기는 얇은 유리잔처럼 차가웠다. 부엌 창문을 열자 먼동이 트기 전 바람이 발끝을 스쳤다. 나는 조용히 밥솥의 전원을 눌렀다. 마지막 밥을 짓기 위한 쌀알들이 물속에서 가라앉는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의 무게가 함께 잠기는 듯 했다. 김이 피어오를 즈음 거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흔들림 없는 결심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작별의 날. 식탁 위에는 평생 손에 익은 반찬들이 하나하나 차려졌다. 국에는 소고기 대신 바다 내음을 닮은 멸치를 넣었다. 민우가 좋아하던 달걀말이를 곱게 잘라 접시에 올려놓았다. 은주가 가장 잘 먹던 잡채도 마지막으로 볶았다. 그리고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속으로 은조렸다. 이건 화해의 밥상이 아니다. 나를 위한 마지막 예식이다. 아침이 되자 민우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다. 할머니, 오늘 밥 냄새 진짜 좋아요. 그 천진한 목소리에 잠시 주저앉을 뻔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많이 먹어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아이의 미소는 해처럼 반짝였으나 내 가슴 속에서는 이미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뒤 은주와 준호가 식탁에 앉았다. 은주는 억지 미소를 띠고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준호도 덧붙였다. 엄마, 어제 말씀은 혹시 충동이셨죠? 우리가 더 잘할게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 계약서 사본을 밀어 올렸다. 충동이 아니다. 이미 결정 끝난 일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은주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민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말했다. 민우는 너희가 책임져라. 나는 이제 더는 짐짝이 아니다.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나는 말을 끊었다. 필요하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울렸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가방을 들었다. 은주가 무릎을 꿇고 내 발목을 붙잡았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이해 타산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며 속삭였다. 너는 끝까지 연극을 하네. 현관문을 열자 바깥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발소리가 따라붙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살아라. 나 없이도. 택시 문이 닫히자 집안의 울음소리와 웅성거림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는 처음 보는 도시처럼 낯설고도 새로웠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이상할 만큼 환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안에서 오래 묻혀있던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떠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며칠 뒤 제주 바닷가 작은 펜션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다. 파도는 오래된 상처를 덮듯 부드럽게 밀려왔다. 나는 작은 텃밭에 심어둔 토마토 싹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았다. 더는 노망난 년도 곧 죽을 년도 아닌 그냥 한 사람 김순자로서. 하루는 바다가 유난히 잔잔했다. 나는 시장에서 사온 파란 고등어를 손질하고 펜션 주인과 수국 묘목을 옮겨 심었다. 해질 무렵 붉은 햇살이 산 자락을 넘어오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늘 속에서 지난 일이 빠르게 바래기 시작했다. 마음이 빈 땅처럼 넓어졌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밤이 오면 파도 소리가 벽지를 통과해 침대맡까지 걸어왔다. 눕기 전 노트를 펼쳐 날짜와 날씨, 오늘의 마음을 적었다. 오늘은 바람이 약했고 해가 깊었다. 나는 내일의 문을 스스로 연다. 그 문장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처럼 오래 빛났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답장 대신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썼다. 내가 진심이라면 말 대신 시간을 내라. 서로의 잘못을 쓰고 서명하고 증명해라.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본다. 비가 온 다음 날 공기가 맑아졌다. 나는 우비를 걸치고 산책로를 걸었다.
풀잎 끝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손바닥을 펼치자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다. 그 차가움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배웠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방향의 교정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영영 나를 잃었을 것이다. 떠났기에 나는 나로 돌아왔다. 언젠가 민우가 커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할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존중을 위해 걸어 나온 사람이었다고. 해가 저물 무렵 나는 부엌불을 끄고 창문을 닫았다. 멀리 바다 위에 한 척의 배가 느리게 미끄러졌다. 파도는 여전히 오고 여전히 간다. 삶도 그렇다. 나는 내일 아침 다시 밥을 지을 것이다. 그 밥은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는 조용히 웃을 것이다. 오래 미뤄둔 나의 생을 이제야 제대로 시작한다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나 살림의 손이 아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존재, 내 발로 걸어 나와 내 손으로 불을 끄고 켜는 사람. 때로 외로움이 문턱에 앉아 발을 흔들겠지만 그때는 바다를 보며 호흡을 맞출 것이다. 파도가 밀려올 때 들이마시고 물러갈 때 내쉰다. 아주 단순한 리듬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되뇌인다. 나는 오늘을 고른 사람이다. 내일 아침엔 창문을 활짝 열고 묵은 공기를 밖으로 보낼 것이다. 손바닥으로 햇살을 받아 주머니에 넣듯 모아두었다가 낮에 천천히 펼쳐볼 생각이다. 작은 기쁨이 모이면 삶은 낙엽 아닌 씨앗이 된다. 내가 뿌린 존중이 언젠가 싹틀 때 그늘은 더 시원해질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창문에 비친 나에게 미소 지었다. 잘했어,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나야. 고마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